전 세계에서 가장 암울했던 한국 증시였습니다. 2차 전지주들의 때 아닌 대폭락. 그럼에도 이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더 많은 기묘한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에 큰 구조 변화가 좀 찾아오는 걸까요? 오늘 세 분께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1년 만에 나오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에? 예, 매년 연말에 경제전망서를 쓰다 보니까 네. 그쯤 되면 한 바퀴 도는 겁니다. 네. 네. 최근에 또 뭐 경제 전망을 또 내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오셔서 실제로 그 말씀하셨던 경제 전망이 네. 보니까 다 맞아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때 말씀하셨던 뭐 갈짓자 증시를 보일 거다. 뭐 아. 경기 침체가 예. 올 2023년에 온다. 예. 그리고 뭐 금리 인하는 2023년에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다 맞아떨어졌다라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내년 전망을 좀 어떻게 하시는지 사실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경주마에 왔으니까 네. 주식시장 관점에서 좀 의견을 드리면 우리가 관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지표를 꼽아라 그러면 그건 분명 물가일 겁니다. 왜냐하면 22년, 23년, 24년 이 3개년 동안의 경제를 결정지었던 그 지대한 그 변수는 바로 물가예요. 네.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나 높게 치솟으니까 그 물가 잡으려고 금리 인상한 거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그 금리 인하의 시점은 언제일까를 또 관찰하는 것도 물가인 거예요. 물가가 안 잡혔는데 어떻게 금리 인하를 합니까? 네. 그래서 의견을 좀 드려본다면 24년 물가 상승률이 연간 기준으로는 목표하는 수준에는 부합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월별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한다면 4분기 정도가 되면 목표 물가 수준에 근접하거나 언더로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 물가의 추이를 전망하고요. 네. 그러면 기준금리 인하의 시점은 이 중동 전쟁이 확전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지금의 스탠스가 계속 유지된다라는 것을 가정하에 24년 4분기 정도가 되면 기준금리의 인하가 한 차례 정도 있을 수 있겠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있을 수 있다면 4분기 정도가 될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주식시장을 항상 선행하고 심리적으로 발동하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집중되는 시점, 그 시점은 24년 2분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 이런 주가의 갈짓자 행보 속에서 완만한 반등세를 시작하는 지점이 그 정도가 될 것이다 생각하고요. 그 24년 이제 1분기 끝자락이나 그 정도에 뭐가 주도주가 될 것인가라는 것을 좀 관찰하시면서 네. 의사결정하시면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 뉴 레지메 시대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내년이 이제 뉴 레지메 시대가 될 것이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그건? 제가 20가지 트렌드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트렌드를 뉴 레짐으로 정리했어요. 이거 네. 왜 중요하냐면요. 물가, 금리 혹은 경기,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이게 그냥 고착화되는 거예요. 근데 실물 경제에서는요. 고물가가 고착화되면 더 하중이 강하게 들어갑니다. 고금리가 더 장기화되면 그게 실물 경제를 무너뜨려요. 저성장이 장기화되면 저성장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네. 스타트업을 안 합니다. 스타트업에 투자도 안 합니다. 기업들이 신규 사업 진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구조. 그게 실물 경제는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재밌게도 자산 시장은 혹은 자본 시장은 이 뉴 레지메 시대 속에서 오히려 반대의 흐름을 가져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여러분 상상하셨겠지만 이 앞에 말씀드린 실물 경제에서는 금리의 레벨이 더 중요해요. 근데 이 자본 시장에서 금리의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22년 10월의 금리와 지금의 금리는 당연히 지금이 높아요. 예. 근데 주가는 22년 10월이 가장 낮았던 지점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 결국 공포감인 거예요. 공포감이 강해지냐 안 강해지냐. 근데 고금리 기조에서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기대감이 드는 지점이 언제일까? 그게 24년 2분기라는 거죠. 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집중될 때 다시 시장에 돈을 유입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22년에는 공포감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 고물가에 대한 공포감으로 주식 차트 지우고요. 주식 HTS 지우고요. 그냥 돈을 뺀 거죠. 그러면 주가가 무너진 거죠. 반대로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고물가가 장기화되는 그런 지점에는 이 자본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일어난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린다면 예. 이미 오래전 표현이 되고 있지만 더 이코노미스트에서 이런 표현을 했죠. 굉장히 유명한 표현입니다. The gap between Wall Street and Main Street. 그러니까 월스트리트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여의도 같은 건데, 자본시장과 메인 스트리트 실물 경제, 리얼 이코노미가 완벽하게 거리가 벌어져서 좁혀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 뉴 레짐에서는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장기화되니까 실물 경기 침체는 더 가속화시키고 장기화하게 만들 수 있겠는데, 예. 오히려 자본시장에서는 돈의 유입과 유출을 그런 식으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실물 경제와 자본시장을 구분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오히려 내년 좀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는 네, 말씀을 주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따가 좀 더 자세히 한번 여쭤보고요.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한 얘기 좀 먼저 하고 경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전 세계 증시가 일단 다 빨간불이었는데 네. 우리만 유독 파랬어요. 네. 무슨 일입니까, 우리?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이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장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아시아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아시아에 있는 일본 시장과 우리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의 움직임 자체는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지금 중심에 아까 이제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뭐 이러한 부분이 환경이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원화가 그냥 약세로 가면은 굉장히 사기가 좀 어렵고, 그냥 단순히 강세로 움직이기 시작을 해야지 이제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살 수가 있는데, 예. 지금은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시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이제 엔화의 흐름대로 외국인들의 유입 자체라든지 시장이 움직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우리 시장은 어차피 위엔화를 많이 따라가고 있다는 점하고, 최근 들어서 위엔화가 약세 기조에서 더 이상 뭐 강세로 간다든지 하는 부분이 아니라 뚫리냐 뚫리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일단 있다 보니까 외국인 매수가 우리 시장에서는 좀 강하게 유입되기가 어렵고,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시장만 좀 많이 조정을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좀 기대를 한다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의 GDP 성장률 자체가 시장 예상치보다 0.4 정도 더 나오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이고 있고, 중국 내에서 소비도 조금 살아나고 있는 모습도 일단 보이고 있고, 최근에 중국에서는 중국의 증시를 살리기 위해서 대규모의 이제 증시 부양책을 또 쓰겠다 이런 얘기들도 일단 있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중국 시장을 보면 갭으로 떴다가 좀 밀렸거든요. 그래서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나고 중국 증시가 살아나면 우리 그 중국의 위엔화가 조금 더 강세로 가면서 우리 원화가 강세로 가고, 그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유입되는 부분이 좀 더 안정적으로 보여진다면 우리 시장이 좀 강세로 가지 않을까.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시장은 계속 다른 시장하고는 조금 다르게 좀 약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굉장히 말씀을 네, 되게 그게, 오래 주셨네요. 말씀해 주세요. 예. 외국인들의 놀이터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다시 한번 수급적에서 보면 그런 행태가 최근에 한 일주일, 길게는 2주일간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네. 아마 일종의 사인 같은데요. 시작은 영풍재지, 대한금속, 여기서 시작됐던 미수 폭발이죠. 근데 이게 이렇게 좀 해보니까 이 소위 말하는 세력이라는 이 큰 손들이 야, 여기만 털지 말고 한번 미수나 스탁론이나 전체를 한번 털어보자, 뭐 이런 움직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장 초반에 상승했다가 한 2시 이후에 포스코 그룹주, 에코프로 그룹주를 그냥 때려버려거든요. 예. 그런 다음에 완전히 시장 자체를 밀어버리는 이런 행태가 나오고 있어서, 보통 우리가 신용 융자 잔고로 보면 좋을 때 뭐 20조 이상 갔다가 다 털리고 나면 16조, 15조, 또 올라갔다가 다 털리고 나면 16조, 15조. 그러니까 그나마 건전하게 비투자를 하는 돈이 한 15조, 16조 레벨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 7월, 8월 넘어가면서 6, 7, 8에 20조 또 넘어갔잖아요. 최근에 털린 거 보면 지금 아마 한 16조 또 된 거. 그러니까 그 15조 이상 과감하게 베팅했던 것들은 이 진짜 보고 있다가 뭐 그게 공매도든 세력이든 또 그 6, 7조를 다 뭉개버리고 또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빠지는 것들이 뭐 나빠서라기보다는 비투자를 좀 세게 한 것들에 대한 먹잇감이 된 딱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 뭐 계속 우리가 놀이터니 뭐 공매도의 먹잇감이니 비투자는 뭐 다 알고 있다느니 이런 얘기가 이번에도 또 한번 맞아떨어지면서 안타까운데, 행태를 보면 지금 거의 신용융자 잔고 바닥은 또 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번 주 내에 또 한 5천억 이상이 더 뭐 그게
담보대출에서 터지든 스탁론에 터져 더 쳐버리면은 나머지들은 꽤 공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은 전형적인 수급으로 인한 무너지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반대 매매 쪽에 영향이 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시는 거고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시장? 네, 최근 증시의 흐름은 정말 말 그대로 이제 불확실성, 불확실성으로 해석이 끝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그 장 자체가 상당히 이제 심리적으로 이 공격적 투자 자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 최근처럼 뭐 셧다운에 대한 불확실성, 뭐 최근에는 뭐 금리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에 대한 또 불확실성, 뭐 그밖에 뭐 전쟁과 관련된 불확실성, 또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또 불확실성, 이런 불확실성들이 계속 집중되다 보니까 차라리 주식시장에서 나와 있는 게 낫겠다 하면서 돈에 유출이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거기에 뭐 최근에 우리나라 뭐 카카오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의 뭐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이 같이 불확실성으로 맞물리면서 일단 주식시장에 나와 있다가 이런 불확실성이 좀 해소될 때 기대감으로 들어오자 하는 마음이 이 증시를 지금 포현해주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저기 시총 상위주들의 지각 변동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상위 15위권 안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완전히 사라졌고요. SK 하이닉스랑 2위인 이 LG 에너지 솔루션 순위가 거의 뒤바뀔 정도까지 가까워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주들이 오늘 굉장히 많은 그 조정을 받았는데 GM이 내년 중반까지 전기차 40만 대를 생산하겠다던 목표를 철회했다. 이 이슈부터 좀 트리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 때문에 뭐 지금까지 발생한 비용이 우리 돈으로 뭐 1조 원이 넘는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 이슈가 사실 지금 2차 전지 업종에 이렇게까지 타격을 줄 이슈입니까? 사실 이제 그 이슈보다는 예전에 포드가 이제 CATL하고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공장을 짓는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네. 후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나오기 바로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전미 자동차 노조에 이제 파업 부분이 있었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파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미국의 어떤 파업의 흐름을 보면 AI로 가든지 아니면 전기차로 가는 이 흐름 자체를 역행하려는 모습이 좀 많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을 하기 전에 미국에서는 이제 작가들 파업이 있었거든요. 네. 요즘 이제 생성형 AI를 보면 글 써줘. 그럼 얘가 글을 쓰니까 작가들이 먹고 살기 힘들 것 같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파업이 있었는데 미국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파업할 만하다. 밀어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고 이번에 이제 전미 자동차 노조의 어떤 파업 부분에 있어서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원래는 이제 전기차가 됐던 아니면 AI가 됐던 이쪽을 밀어주는 형태를 보이다가 파업하는 부분이 당연히 하셔야 되는 파업 부분이다. 약간 좀 정치적인 부분입니다만은 그런 형태들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가려고 하던 흐름 자체가 지금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기차 시장이 미국의 어떤 자동차 회사들이 단순히 미국 시장 안에 보면 10명 중에서 전기차로 바꾸시겠어요라고 물어봤을 때 한 3명, 2명 정도만이 전기차로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처음 전기차 시장이 열릴 때처럼 전혀 전기차에 대한 호응 자체가 그다지 강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 겨울철이 되면 전기차 자동차의 주행거리 자체는 거의 절반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겨울철에서는 전기차 부분에 대한 인기도 조금 떨어진다는 부분까지도 같이 엮여서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한 가지 더 타격을 준 게 테슬라 실적 열어봤더니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더라라는 부분까지도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테슬라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 모델 Y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LFP 배터리 부분이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터리 시장이 어떤 그 죄송합니다. 배터리가 아니고 배터리죠. 배터리 시장의 지각 변동 자체도 지금 좀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쪽에도 역시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쪽의 불확실성이 어떻게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다른 쪽으로 지금 자금 자체가 좀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예전에 신용이라든지 아까 이제 우리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숟가락을 한 개씩 다 얹고 있네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여기에 일단 자금 자체가 물려있던 부분, 신용 자금 물려있던 부분이 지금 털려나가면서 지금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지금은 2차 전지가 안 좋다, 2차 전지가 좋다, 2차 전지 산업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이쪽에 수급이 빠질 때는 그쪽은 좀 피해 가시는 게 저는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굉장히 우리
MC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SK 하이닉스가 차라리 시총이 올라오고 있다. 이 얘기 자체도 오늘도 보면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일부 종목군들은 또 치고 올라오는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예. 시장의 주도주가 바뀌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영민하게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그래도 좀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오늘 듭니다. 같은 경우 LG 에너지 솔루션이 마이너스 8% 정도가 빠졌잖아요. 네, 아마 컨퍼런스 콜을 했을 때 뭐 실적은 좋으나 이게 정점이다. 내년은 배터리 수요가 뭐 떨어질 것으로 뭐 예상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그 대표나 컨퍼런스 콜에서 할 수 있는 말인데 이게 우리나라 증시잖아요.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2차 전지를 놓고 어떤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제 LG 엔소 컨콜에서 그런 말이 나와 보니까 공격하는 쪽은 이때다 싶은 거죠. 그러면서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를 완전히 그냥 오늘 하루 거의 뭐 8%, 6%씩을 완전히 밀어버리는. 그러니까 엄청났죠 오늘. 야 이게 참 뭐 발언을 제가 뭐 그분한테 뭐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K장의 특징이 그걸 버리고 있다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 떡밥을 이렇게 딱 던져버리니까 요때다 하고 진짜 매섭도록 몰려오는 그런 점도 실은 좀 굉장히 아쉬웠던 그런 네. 하루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이 사실은 업황과 그거에 따른 수급이 같이 영향을 지금 미치면서 2차 전지에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 과하죠 우린. 예, 교수님께서 볼 때는 2차 전지 쪽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파업을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 이제 거대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파업을 한 가지는 거시적인 측면의 영향, 또 한 가지는 미시적인 측면의 영향. 두 가지 구분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훨씬 규명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 파업이 강하게 전개되고 확장되는 과정, 그리고 장기화되는 과정은 결국 이 파업에서 요구하는 것이 임금 인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임금 인상을 요구를 받아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 가지 해석해 보면 그러면 이것은 물가가 더 끈적끈적하게 안 잡히게 만드는 효과가 작용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또 한 가지 요구는 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도 있지만 예. 전기차로의 전환 속에서 나의 고용을 보장해 달라예요. 근데 우리가 전미 이 자동차 노조에서 이루어지는 그 구성원들이 단순히 완제품을 생산하는 그 기업의 직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부품 기업들도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전기차 말고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개수가 대략 2, 3만 개 되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개수가 15,000개에서 18,000개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자동차가 전기차로의 전환이 일어나면 부품의 개수가 줄어들고 상당히 이런 내연기관차를 생산하는 중소 공급업체들은 사라질 수 있고 고용이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어요. 예. 그런 과정에서도 나의 고용을 유지해달라. 근데 이걸 유지해달라는 것을 들어주는 과정이면 기업들이 전기차로의 전환을 비롯한 신산업으로의 전환을 이뤄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런 현상들은 이 파업이 장기화되면 공급망 병목 현상이 장기화될 테니까 이 부품이 제대로 모이지가 않아요. 우리 코로나19 때 와이어링 하네스 사태 기억하시죠? 하나의 부품만 없어도 자동차를 못 만드는 거예요. 2만 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물가를 자극하고요. 그리고 빨리 이 파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리드한다 하더라도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니까 어찌됐거나 이것은 고물가의 장기화 혹은 고물가의 더 고물가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시경제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의 시점을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 특히 왜 배터리냐, 특히 왜 자동차냐, 미시적으로 또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미시적으로 봤을 때도 임금 인상이라는 압박은 당연히 비용 효율성이 떨어지게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 임금 인상에 대한 그 가중이 어찌됐거나 좀 팔리지도 않는데 근데 인건비 올라가죠. 다른 재료비 다 올라가죠. 기업의 마진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미시적인 움직임도 있고 또 한 가지 앞에 말씀드렸던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로의 전환, 소프트웨어 중심으로의 전환 이런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이 파업은 걸림돌, 못 가게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차 전지를 비롯한 이 전기차 이 업종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그래서 거시 미시를 양쪽으로 같이 보면 조금 더 이 파업에 대한 관전 포인트를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자동차 노조에서 임금 인상이 일어나게 되면 예.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 진출되어 있는 회사들도 같이 또 임금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일단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임금이 올라가면은 기존에 우리가 시장 안에서 그 기업에 대한 컨센 자체가 떨어질 가능성이 실적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의견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불확실성이 있다.
그래서 좀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배경이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오늘 마녀 공장을 비롯해서 지금 화장품주들이 일단 강세를 또 보인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의 광군제를 앞두고 뭐 벌써부터 할인 행사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는데 뭐 두 가지 정도가 궁금합니다. 일단 중국의 소매 판매가 이 광군제를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겠느냐, 확실하게. 그 두 번째는 이게 개선이 되면 실제 우리 기업들한테 정말 좋은 게 맞냐, 이 두 가지가 궁금해요.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호재가 되는 건 확실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이제 소매 판매 부분이 증가할 수 있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은 국민이라 그러면 안 되죠. 중국 인민들이 네. 돈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이 이번에 이제 시진핑 3기 들어오면서 공동부유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서 중국 인민들이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돈의 지갑을 닫고 돈을 안 쓰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중국인들의 저축률 자체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국인들이 소비 여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늘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인 걸 보면 시장 안에서는 광군제에 대한 기대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코스메카 코리아는 이미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새로 막 오르고 있는 종목이 마녀공장이라든지 하는 종목들이 오르고 상한가 있는데, 왔어요, 마녀공장. 네. 오늘 오전, 그러니까 이게 상한가가 정말 아름다운 상한가가 왔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이제 얼마 안 오르고 있다가 따박따박 오르면서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오늘 충분히 사시려는 분들은 충분히 또 사실 수 있는 그런 상한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저는 사실 광군제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들 오고 계시고, 그리고 오고 계시는 기준을 보게 되면 예전처럼 단체 관광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 개개별로 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예전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백화점이 굉장히 많이 박짝박짝했거든요. 네. 백화점에 있는 면세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이제 공항에 있는 면세점이 많이 박짝박짝했다면, 요즘은 박짝한 곳이 올리브영이 많이 박짝박짝하고요. 면세점 잘안 맞나요? 간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중국이. 아니면 편의점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쪽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수혜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거기에 대표적인 종목이 일단 마녀공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광군제 관련돼 가지고 이제 중국의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 이러한 부분으로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 오르지 않았냐라고 하는 부분은 일부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되었던 그쪽 관련된 종목이 되었던, 아니면은 LG 생활건강 정도의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일단은 발산이 된 걸로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화장품 관련된 종목은 그걸 빼고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중국 쪽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소매 판매가 개선이 될 거에 대한 부분도 좀 궁금하고. 저는 이제 경제를 볼 때는 항상 지난달과 이번 달을 비교하고 이번 달과 다음 달을 비교하지 않고 전년 동월과 비교를 합니다. 예. 근데 광군제라는 이슈는 분명 매년 매년 발생. 물론 작년에 있었던 광군제는 흥행을 할 수가 좀 없었죠. 여러 가지 면에서. 왜냐하면 2차 셧다운이라든가 이런 이슈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광군제의 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월과 비교해도 그 소매 판매에 미친 영향이 있을 것이고, 전년 동월과 비교해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는 가정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광군제 자체가 매년 그랬듯이 그게 소위 말하는 이번 달 다음 달에 있는 이런 기간 동안의 한시적인 이슈로 볼 것이냐,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가 소매 판매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지지부진한 혹은 연착륙이 아닌 경착륙에 가까운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가 이 광군제를 계기로 레벨업 될 것이냐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예. 그것을 구분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11월에 굉장히 중요한 핫한 좋은 이슈라고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 경제를 볼 때.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저성장으로 가는 국면에서 다시 고성장으로 가는 구조적인 변화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두 가지를 좀 감안해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일시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조선주까지만 한번 좀 짚어보죠. 오늘 뭔가 좀 조선주들이 고개를 드는 흐름이었는데, 한화오션이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 네. 이 이슈가 있습니다. 기대했던 실적 개선이 나와준 거다. 뭐 슈퍼사이클에 뭐 초입에 들어온 거냐,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네, 어떻습니까? 일단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닙니까? 사실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식시장에서 볼 때 어떤 종목군들은 실적이 좋으면 실적이 좋다,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고, 어떤 종목은 이제 수주가 좋으면은 이제부터 향후에 실적이 좋아지겠구나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수주입니다. 그냥
수주가 지키면 사실은 실적이 얼마 나올 줄 알 수가 있고요. 물론 그 부분이 이제 계약이 이행이 안 되면 문제가 이제 되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실적이 좋다고 종목이 오르는 그런 경우는 일단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 안에서는 조선주의 슈퍼사이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재작년부터 왔어요. 네. 재작년부터 왔고요. 단지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M&A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 때문에 주가는 못 가고 수주는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역시 뭐 비슷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올해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년은 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수주가 좀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오션의 실적이 지금 찍혔다라는 얘기 자체는 이제는 수주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상하던 실적 자체가 이제 한 개씩 찍힌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실적 자체가 주가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수주가 중요한 거였군요. 예, 조선주를 지금 여러분들이 실적을 가지고 보시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이제 피팅 관련된 종목군들이 같이 좀 올랐어요. 한국카본이 됐던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올랐는데, 그들 종목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두신 게 저는 차라리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은 국가들이 화력 발전에서 복합 화력 발전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건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복합 화력 발전으로 바뀌면 일단은 항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항만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LNG를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항만 구조로 많이 바꾸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피팅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LNG 수혜를 받는 기자재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예. 항만을 만들 때도 여기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선주를 보지 마시고 차라리 LNG 부품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오늘 우리만 안 좋았지 전 세계 증시는 다 빨간불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사실 꼽아볼 수가 있겠죠. 지금 뭐 일단 이스라엘 분쟁도 어느 정도 좀 휴전의 국면으로 가는 분위기에 놓여 있고, 뭐 아직 완전히 가진 않았습니다만 유가도 굉장히 80달러대 초반까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좀 시장이 안도할 국면에 지금 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최근 한 달간 계속 말씀드리는 게 미 국채금리, 특히 10년물 국채금리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것도 진짜 우리가 한번 파악해 봐야 되는데, 두 명의 빌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제 동시에 나왔죠. 빌 그로스, 빌 에크맨이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빌 그로스, 뭐 초대 채권왕이죠. 네. 유명한 그 빌 그로스가 미국 경기 침체다. 앞으로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올라가기 어렵다. 떨어질 거다. 뭐 자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좀 이제 채권 매수의 어떤 시작 이런 얘기를 했고, 빌 에크만은 이게 참 우리나라와 미국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저는 시세 조정했다고 보거든요. 빌 에크만이 공공연하게 30년 자기는 쇼 쳤다. 예. 그리고 예전에 한번 전례가 있다면서요? 예, 먹을 만큼 다 먹었잖아요. 그러더니 느닷없이 그제 나와가지고 미국 경기 침체다. 이제는 국채금리는 못 오른다. 이제 떨어질 거고 자기는 쇼패팅한 거 다 걷어들이겠다라고 하면서 5% 넘었던 게 순간 4.8까지 지금 내려오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의 어느 정도 뭐 전 세계적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정도까지 나와서 동시에 했다면 이제 국채금리의 상방은 막혀 있겠구나. 그럼 그동안에 눌렀었던 10년물 국채금리가 적어도 한 4.5 밑으로까지는 내려오겠지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현재로서는 주식시장을 좀 어느 정도 떠받치고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당분간 시세를 더 보려면 저는 계속해서 10년물 금리가 어서 빨리 4.5까지 한번 예. 내려와야 되지 않나라고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우리가 4.5 얘기 막 하면서 이거는 어떻게 된 거지 막 했는데 네. 결국 범인은 빌 에크먼과 그 친구들이거든요. 그 헤지 펀드들이 이걸 순간적으로 단기간에 끌어올려서 먹을 만큼 다 먹고 이제 자기네들 포지션 아웃하는 이제 네.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데, 미국은 분위기가 달라서 어제 오늘 계속 CNN 뭐 블룸버그 나와서 막 대가인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고 우리만 유독 못 간 이유는 오늘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수급이 꼬이면서 LG 엔솔에서 배터리에 대한 좀 안 좋은 이야기 나오니까 요때다 싶어서 이 세력들이 또 한번 밀어버리는 이제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는 이 정도까지 두 명의 빌이 나와서 빌 에크먼 나와서 얘기했다면 국채금리는 이제 당분간은 상당한 네. 하락 추세에 있지 않을까. 그 시점까지는 시장의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채금리 하락의 좀 가능성을 좀 높게 점쳐주셨는데, 지금까지 나온 어떤 호재성 이슈들 치고는 지금 국채금리 여전히 4.8 중반까지 지금 와서 더 떨어지지는 않는 약간 경직된 모습이거든요. 네. 이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교수님? 일단 셧다운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셧다운이요. 그러니까 셧다운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도 중요한데 셧다운 가능성. 그러니까 이 11월 중순쯤 될수록 계속 셧다운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될 거예요. 그러면 셧다운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한 이 국채 금리는 크게 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국채 금리를 우리가 판단할 때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와 지금 이런 셧다운 등등과 같은 불확실성 두 가지로 좀 함축시켜서 금리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셧다운에 대한 불확실성은 11월 중순까지는 이어질 수 있고 또 실제 셧다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럴 경우라면 국채 금리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셧다운에 대한 불확실성이 두 번째 시나리오 그렇게 크게 존재하지 않고 셧다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최근에 목격했던 그 국채 금리가 정점이었겠다라고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에 뭐 11월 2일 한국 시간으로는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겠지만 기준금리의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에 큰 무게를 안 두고 있죠. 예. 그런 것들도 국채 금리를 더 치솟게 만들지 않는 요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셧다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님 사실 이 셧다운이 뭐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보면은 공화당 쪽에서 하원 의장을 세 번째 선출하려고 하다가 지금 실패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뭐 의장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 셧다운 이슈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지금 전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예. 요즘 미국을 보면은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전에는 이런 것까지는 안 갈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끝에 되면은 일반적으로 다 봉합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네.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저는 일단 셧다운 가능성을 일단 열어두시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의회에 총도 들고 가는 나라이기 예. 때문에 무슨 짓을 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지금 이 셧다운에 대한 이슈를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고요. 국채 금리에 또 한 가지 좀 영향을 줄 만한 지금 이벤트가 다음 달 중순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이제는 좀 파는 거를 좀 멈춰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앞서 이제 그 빌 에크먼과 그의 친구들 헤지 펀드들이 정말 종합적으로 플레이를 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미 국채 10년물 수급을 보면 중국은 계속 팝니다. 네. 뭐 진짜 앞뒤 안 가리고 팔고 있거든요. 일본은 파는 척하다가 꽤 사요. 지금 다시 무슨 합의를 미일이 했는지 모르는데 사고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영국은 좀 사는다 마냐. 중동 쪽은 좀 파는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국채 금리 폭등이죠. 여기에는 분명히 뭐 헤지 펀드의 장난도 있겠고 갑자기 나온 뭐 11월은 동결해도 12월은 연준이 금리 올릴 수 있을 거야라고 얘기가 나오겠고 예. 또 내일 나오겠죠. 3분기 성장률이 지금 4% 뭐 서프라이즈 이상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결국 10년물 금리는 또 성장률과도 비례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5%까지 왔었는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예. 지금 5%가 넘어가면 국가 부채 33조 달러인 미국도 원리금 내다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더 이상은 5% 이상의 국채 금리가 부담돼요. 그럼 이 중에 수급적으로는 에이스가 누구냐? 중국이잖아요. 예. 중국이 어떻게든 이제 이 미국채 매도를 멈춰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마지막 우리가 희망의 끈 하나가 그동안 블링컨 갔다가 뭐 그냥 아무것도 없고 예. 자나 젤렌 재무부 장관 갔다가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없었죠. 예. 지금 왕이 외교부장이 날아갑니다. 이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게 이제 다음 달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이펙이 열리잖아요. 예. 아마도 저는 미중 정상회담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왕이가 갔다는 것 때문에. 근데 보통 수장이 만날 때는 탑 그 오른팔들이 가서 다 해놓고 이제 둘이 발표만 하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번에 왕이가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다음 달에 미중이 만난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저는 중국에게 어떤 사인을 상당히 주고 그 사인은 뭐냐? 달러와 위안화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 사인일 것 같아요. 그건 뭐 정확히는 뭐 말씀을 없으나 왜냐? 지금 위안화가 7.3 위안에서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왜 중국이 국채를 팔았느냐? 위안화가 7.3 깨져서 7.4, 7.5 가면 중국도 망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국채 팔아서 위안화 지키고 또 중국은 흑자가 지금 계속 나요. 그 달러 벌어들여서 지금 또 위안화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중국도 죽고 미국도 힘드니까 이 어느 점인가 타협을 받아서 다시 달러 약세 위안화 강세 보내주고 중국은 그거 가지고 미 국채 사주고 이 정도의 타협 뭐 군사적인 거 빼고는
저는 그런 것들을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그게 역설적으로 마지막 기대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블링컨, 자넷 옐런 다 됐는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똑같은 합의가 없다. 그러면 이제 루비콘강 건너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번에 왕이가 외교부장이 날아간다면 상당히 11월에는 반전이 있을 것 같고 국채 금리가 더 드라마틱하게 떨어진다면 시장은 좀 더 큰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쪽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게 만약에 해소가 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은 중국한테 급한 게 채권 그만 팔고 금 사지 말고 그냥 우리 채권이나 좀 사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할 것 같고, 그럼 중국은 계속해서 미국한테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반도체 관련돼서도 좀 풀어주고 하는 부분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에서 계속해서 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풀어주고, 예전에 이제 하웨이라든지 여러 부분의 사태들이 있었던 것들처럼 그걸 풀어줘야지만 사실은 채권을 사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좀 사실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미국 국민들의 정서가 지금 미국이 힘들어지고 있는 건 싹 다 중국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 미국 국민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만약에 그러면은 기존에 최근에는 이제 저사양 AI 칩까지도 일단은 수출하는 부분을 좀 금지하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이걸 싹 다 풀어주고 국채 부분을 이제 중국이 사주는 예전처럼 이렇게 손을 잡고 화합하는 그러한 단계로 갈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이건 세모도 아니고 약간 X 비슷한 세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가든 누가 가든 간에 이걸 고삐를 못 풀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시진핑 국가주석도 굉장히 의기양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이제 중국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이제 글로벌에서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고, 중국에서 나왔던 자료를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왜 안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중국인들이 보는 자료는 달러 베이스의 자료가 아니에요. 중국인들이 보는 자료는 위엔화 베이스의 자료인데, 위엔화가 너무 약세로 가다 보니까 달러로 봤을 때는 수지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입니다만은, 위엔화로 봤을 때는 약간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소폭 증가한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부에서 어떤 결속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대해서 국민들의 적대 의식 자체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 방에 풀고 중국이 미국의 채권을 사줄 수 있는 환경으로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약간 좀 세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서 뭔가 좀 안 나올 것 같다고 보시는 이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진핑이 미국한테 이렇게 굴복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3기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의견 어떠세요? 네.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쨌든 이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진핑도 중국도 매우 강건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반간첩법이라든가, 그리고 뭐 공급망 차단을 통해서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핵심 소재들을 또 공급을 차단하기로 하는 그런 의사결정들이 우리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는 것을 사전에 내비침으로써 그게 이제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국채고요. 중국이 반드시 국채를 사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협상에 굉장히 중요한 테이블에 올라올 주제입니다. 그런데 또 재밌게도 미국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그 반중국 정서, 이 반중국 정서가 극에 달하고 있어요. 그럼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를 앞에다 두고 당연히 바이든 입장에서 생각한단 말이죠. 중국을 강하게 드라이브 거는 모습이 자기 표에는 도움이 돼요. 재선에는 도움이 된다고요. 당연히 그런 관점에서 국채를 좀 사줬으면 좋겠는데 대신에 중국을 강하게 드라이브 거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또 최근 들어 이 정상회담을 앞에 두고 그런 여러 가지 강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관점에서는 어쨌든 재선 기간으로부터 시간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우선시돼야 될 것은 국채를 사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을 어떤 협상에서 한번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일정 부분 중국이 원하는 것들을 좀 들어주는 것들, 특히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그런 제스처를 좀 어느 정도 처하면서 화해 모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좀 일시적인 현상인 거고, 중장기적으로 미중 패권 전쟁은 영원한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겠고, 특히 이 재선을 앞에다 둔 시점에서는
조금 더 중국을 강하게 드라이브 거는 일들이 또 계속 전개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중 패권 전쟁은 영원한 것인데 이게 강해졌다가 약해졌다가 강해졌다 약해졌다 하는 흐름을 보일 것인데 역시 정상회담을 앞두고 강해졌다가 정상회담 때 좀 화해 문으로 좀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랬다가 좀 조금의 시간을 지나서는 다시 강해질 수도 있겠지만 이 정상회담을 놓고 보면 긍정적인 사인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의견을 드립니다. 일단 그래도 뭐 쉽지는 않다 이런 말씀들을 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국채 금리가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실물 경제가 버틸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월가에서 다양한 의구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내년에 심각한 침체가 올 수 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이 어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점진적인 침체를 우리가 좀 예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일까요? 그래서 두 명의 글 아까 얘기했잖아요. 빌 에크먼, 빌 그로스 얘기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자동차 할부 연체율이 장난 아니고 항상 보면 탄광 속의 카나리아처럼 자동차 할부금 못 내면은 꼭 경기 침체가 오더라. 그러니까 지금 뭐 3분기 성장률 엄청 좋은 것 같고 고용 좋은 것 같고 그랬는데 이게 여기가 끝이고 이게 뭔가 가짜다라고 이 거장 둘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고 실질적으로 뭐 저도 최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친구나 이렇게 만나면 이게 고용은 좋고 뭐 그런데 이 하이엔드 이상에서는 되게 좀 힘든 국면들을 많이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가 경기 좋았어가 3분기가 거의 꼭지가 아닌가. 근데 우리 주식이 늘 그렇잖아요. 바닥을 보면 오를 일이고 꼭지를 찍으면 떨어지니까 미국의 저는 이제 경기가 드디어 꺾이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한 번이라도 좀 지표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의 지표도 지금 꺾였다는 게 안 나오고 있어서 이게 딜레마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11월 초에 첫째 주에 다시 한번 10월 고용지표,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한 번은 꺾이는 지표가 분명히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게 안 좋지만 앞서 우리 김광석 교수도 이제 자산 시장과 실물 경제가 따로 논다는 얘기를 뉴 레짐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럼 경기 침체가 되는 와중에 돈들은 오히려 요때네 해서 머니 게임을 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시점이 상당 부분 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 침체 쪽에 미국의 시작이 됐다 쪽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상황을 보면은 사실 그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들 있잖아요. 3분기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지금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일각에서 보면 이게 한 4분기 정도 되면은 실적이 좀 꺾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일 거고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주가도 그때부터 이렇게 좀 조정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실적 추적을 하면은 지금 대부분 이제 올해 실적을 일단 보는 거고 내년 실적을 지금 보려 그러면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IR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이제 실적 추정을 해서 내년 실적을 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실적을 얘기하는 것 자체는 그것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흔들린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저는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이 11월 달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은 11월 달부터 다음 해에 1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즌까지는 시장이 뭔가 희망을 먹을 수 있는 소위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4차 산업혁명이 됐던 AI가 됐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희망 섞인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 어떤 실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일단 조금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은 이번에 애플의 실적을 보면서도 좀 느낌이 왔던 느낌, 충분히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은 대부분 중국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애플도 역시 마찬가지고 아니면 빅테크가 아니고 나이키가 되었던 대부분의 대규모 회사들의 어떤 실적 추정 자체는 중국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이번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저서양 칩의 수출 자체를 금지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시총이 증발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이는 것처럼 중국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이렇게 강성으로 가기 시작을 하면 주식 미국에 있는 빅테크 관련된 회사들도 힘을 쓰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금리가 뭐 잡히느냐,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 이런 것들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증시를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의견을 원래 여쭙잖아요. 근데 지금 이 높은 시장 금리 상황에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게 미국 경제입니까? 아니면 한국 경제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한국 주식을 생각하시면 미국 경제가 더 걱정일 거고요. 부동산이나 그 밖에 국내 자산을 생각한다면 뭐 한국 경제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경기 침체의 좀 정의를 한번 되새겨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 침체 맞느냐? 한국 경제는 경기 침체 맞죠? 맞습니까 지금? 지금이 경기 침체죠. 이런 게 경기 침체입니다. 한번 설명드려볼까요? 네, 설명해 주세요. 우리 한국 경제가 GDP 통계를 추계한 이래로 4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어요. 네.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경제 위기가 4번 있었는데 1980년 오일 쇼크에 따른 충격으로 마이너스 1.7% 역성장했어요. IMF 외환위기 때 마이너스 5.1% 역성장했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역성장은 면했지만 0.8% 매우 저성장했어요. 그리고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마이너스 0.7% 역성장했어요. 이 4번이 경제 위기입니다. 근데 이 4번의 경제 위기 때 이 성장률을 제외해 놓고 보면 올해 성장률이 가장 낮아요. 예. 경기 침체예요. 그 경기 침체의 정의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면 잠재 성장률 우리나라 대략 한 2%, 1.9% 이 정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경기, 실물 경기, 그거는 경기 침체예요. 그러니까 24년 우리 한국 경제는 올해부터 시작한 이 경기 침체가 내년까지 지속되는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경기 침체가 주식 침체는 아닌 것이고 예. 경기 침체가 부동산 침체는 아닌 겁니다. 예. 미국 경제도 좀 마찬가지인데요. 미국 경제 잠재 성장률을 대략 한 1.9%라고 상정해 놓고 본다면 올해 성장률은 2.2% 정도가 되니까요. 당연히 경기 침체 아닙니다. 그 경기가 괜찮은 겁니다. 근데 내년 경제 성장률을 보면 1.5%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의 성장률을 IMF 전망이나 월드뱅크 전망 다 마찬가지인데요. 올해 성장률보다 내년 성장률이 더 낮고 잠재 성장률을 밑도니까 내년은 경기 침체로 보는 거예요. 다만 그 경기 침체의 정도를 봤을 때 예를 들면 2%를 밑돌면 경기 침체인데 근데 2%를 밑돌아서 1.89%다. 이거는 굉장히 마일드한 경기 침체에 해당되는 거고 예. 그리고 경기 침체의 정도가 1%도 채 안 된다. 그러면 강한 경기 침체인 거죠. 그렇게 비교를 해본다면 한국 경제는 지금 강한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 경제는 아직 경기 침체까지는 진입한 게 아니고 예. 내년에 경기 침체에 진입하는 건 맞아요. 근데 마일드한 경기 침체 정도로 이게 정말 경기 침체 맞아? 하는 질문이 무성할 만한 그런 경기 침체와 경기 둔화가 애매한 그런 국면을 경기 침체 국면이라고 어쨌든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쓰신 그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그 책처럼 네. 평론가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행이 이번에 금리 인상을 또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할 우려도 있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물가가 그만큼 여전히 높다는 상황인데 경기 침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와 있고 근데 금리를 또 올린다. 이러면 충격은 너무 커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의 신뢰도 그 위상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5년 전, 10년 전에 알고 있는 것과 많이 다른 것이 왜 한국은행이 이 높은 물가 속에서도 또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는데도 금리를 안 올릴까? 실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연동성 때문이거든요. 네. 하고 한국은행이 좀 더 올릴 거야라는 포지션을 가지면 이제 시장금리의 방향성까지 나오는 건데 특히 이번 금통위 같은 경우에 특이했던 게 6번 연속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했잖아요. 네. 근데 기준금리를 동결하면 뭐 합니까? 은행채, 국고채 그날 오히려 보란 듯이 날아가서 미국을 바라보고 시장금리가 뛰어오른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현재로서의 기준금리는 신뢰도라든가 위상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은 더 이상의 추가 금리 인상은 없다고 보지만 한국은행은 1회 정도 더 올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을 한다 한들 시장 금리는 이미 걔를 이미 반영하고 있고 앞으로 시장 금리도 오히려 한국은행의 어쩌고 저쩌고보다는 차라리 미국 10년물 금리를 더 추종할 것으로 최근에 우리 통화 정책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예.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국은행이 한 번 더 기준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막 시장 금리가 갑자기 튀어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오를 만큼 올랐습니다. 왜? 지금 동결하는 게 가짜라는 걸 시장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린다고 해서 그 여파가 막 시장을 자극할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사실 도무지 투자를 뛰어들어가야 될 것 같은 상황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뭔가 다 손을 놔야만 될 것 같은 말씀들을 너무 세 분 다 해주셔가지고 이제 뭐 언젠가 한번 또 충격이 올 것 같고 아니면 이미 충격이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인지도 모르죠. 근데 시장을 보면 또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긴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의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투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은 하지 말아요? 지금 트레이딩만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한 번씩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시장은 불안감을 타고 오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이제 경기가 내년에 더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투자 시점은 내년에 일단 될 거고요. 예. 근데 우리 경주마 보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주식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식이 이제 밀리잖아요. 밀리면은 불안한가요? 흥분되나요? 주식이 밀리면 불안한가요? 아니면 오씨 더 싸졌네라고 하면서 더 흥분이 기본적으로 되나요? 불안하죠. 그렇죠.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저는 트레이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목이 오르면 사야 되고 떨어지면 파는 게 트레이딩의 기본이고 네. 만약에 이제 주가가 10,000원이 적정 주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8,000원인 거예요. 그러면 한 20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날 건데 주가 빠져서 5,000원까지 빠졌어요. 그럼 이제 100% 수익 날 거잖아요. 그럼 미친 듯이 사야죠. 라고 하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투자자의 마인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투자자인가 트레이더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투자자라면 내년에 투자를 시작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트레이더라면 그런 게 뭔 상관입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 관련된 종목으로 주식에 매기가 몰리기 시작하면 그쪽이 종목이 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경제라는 부분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경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투자의 마인드에서 큰 거시적인 부분에서 보고 뭔가 이제 베팅에 들어가는 거라면 네. 트레이딩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시장의 수급을 보고 트레이딩해서 베팅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트레이딩은 계속 하셔도 좋고요. 투자는 내년에 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교수님께서도 그러면 투자를 지금 손 떼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트레이딩에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트레이딩에는 코멘트 드릴 만한 능력이나 자격이 없고요. 네. 투자 관점에서 적기는 언제일까라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이 투자는 심리입니다. 2020년 팬데믹 위기 때 경기가 이토록 악화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은 좋았잖아요. 부동산도 좋았어요. 2022년에 경기가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주가는 곤두박질 쳤잖아요. 그러니까 경기와 이 주식시장의 흐름이 달리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주식시장은 기대감인 거거든요. 공포감은 반대고요. 기대감과 공포감이 교차되는 지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가 확실히 잡히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목격하는 지점. 그래서 24년 2분기 정도 그 정도가 된다면 좀 주식 비중을 늘려나가는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자산관리 비중에서 주식 비중을 좀 늘려나가는 의사결정을 그 지점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간 우리가 믿어왔던 많은 것들이 좀 달라지는 요즘입니다. 어려운 시장이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저희 경주마와 함께 시장에 계속 남아 계신다면 분명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내일은 이영훈, 이상로 그리고 손석우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